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후드 및 덕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드의 흡입 요령이 나와 있어요.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해요. 발생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뚜껑처럼 생긴 걸 후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덕트예요. 그래서 출구. 자, 그러면 여기서 가스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진기를 설치하고 전기 집진기를 설치하고 공기를 불어넣는 배풍기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게 후드인데 이 후드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염 물질이 최대한 많이 포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발생원에 가깝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부적인 흡입 방식, 그리고 개구 면적을 작게. 요 개구 면적이라는 건 요거예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면적. 개구 면적이 크면 속도가 느려져요. 개구 면적이 작으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흡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구 면적을 작게 해야 된다는 게 핵심. 그 다음에 에어 커튼을 이용하고 충분한 포착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후드를 사용해서 가스를 포집하려고 할 때 후드의 흡입 요령으로 틀린 것은 답은 후드를 발생원에 가깝게 한다. 맞습니다. 국부적인 흡입 방식을 취한다. 맞죠? 답은 후드의 개구 면적을 크게 한다. 후드의 개구 면적을 어떻게? 작게 해야 되는 거죠. 크게 하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흡입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충분한 포착 속도를 유지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후드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후드의 종류에 보시면 캐노피형이라는 게 있고 포이형, 레시버식이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형도 있고 슬로트형도 있는데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장치냐를 주로 많이 묻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캐노피형에 보면 발생원의 상방에 덮은 자립형 후드로서 열불에 의한 상승 기류를 동반하는 발생원에 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열부력에 의한 상승 기류가 형성됐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캐노피형이에요. 반면에 포이식이라는 것은 오염 물질의 발생원 자체를 아예 말 그대로 포위를 해서 오염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게끔 사용하는 것을 포이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시버식이라는 것은 고열을 내는 발생원에서 열 부력에 의한 상승 기류나 회전체에 의한 관성 기류가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레시버식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스형을 보겠습니다. 작업을 위한 하나의 격우면을 제어하고 발생원 주위에 전부 에워싼 것으로 그 안에서 오염 물질이 발산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송풍 시 낭비되는 부분이 적은데 이 격우면 주변의 벽이 라운지 역할을 하고 척벽은 외부로부터 분기류에 의한 방해에 대해서 방해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부스형이나 슬로트형 자체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한 다음에 뭐 부스형이냐 슬로트형이냐 묻게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는데 출제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드의 포착 속도예요. 포착 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속도를 포착 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착 속도를 다른 말로 제어 속도라고도 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 이렇게 우리가 환기 시설 중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봤잖아요. 후드와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국소 배기 장치라고 그래요. 국소 배기 장치 설치 시에 기본 설계를 위한 발생원에서 오염 물질의 비상 방향이나 비상거리, 후드의 형식을 고려해서 오염 물질의 흡입 속도를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포착 속도는 확산 조건이나 오염원의 주변에 대한 기류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느냐 작게 받느냐가 나오는데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 오염 물질의 발생원을 이겨내고 오염 물질을 후드 내로 흡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기류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후드 개구의 바깥 주변에 플랜지를 부착하며, 플랜지가 경계 부분이죠. 오염 물질의 제어에 필요하지 않은 후드 뒤쪽에 공기 흡입을 방지할 수 있고 그 결과 포착 속도를 커지게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바깥 주변에 뭐를 부착하느냐면 플랜지를 부착하게 되면 후드 뒤쪽에 공기 흡입의 방지가 돼요. 그러니까 후드 뒤쪽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포착 속도를 커지게 하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해 물질의 발생 조건이 빠른 공기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서 활발하게 비산하는 분쇄기 등의 제어 속도는 보통 1에서 3m/s 정도. 자,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의 발생 조건에서 조용한 대기 중에 거의 속도가 없는 상태로 비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가스나 흉 같은 경우에서는 0.3에서 0.5m/s 정도. 그리고 유해 물질의 발생 조건이 비교적 조용한 대기 중에 저속도로 비산하는 경우, 용접 작업이나 도금 작업 같은 경우에서는 제어 속도가 0.5에서 1.0m/s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또한 중요해요. 3도 중요하고. 그럼 여기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분쇄기에서 배출되는 비산 같은 경우에서는 제어 속도, 포착 속도, 제거하는 속도 1에서 3. 그 다음에 가스나 흉 같은 경우에서는 0.3에서 0.5. 그리고 도금 작업이나 용접 작업에서 발생되는 분지는 0.5에서 1.0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덕트를 설계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덕트를 설치했을 때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덕트는 가능한 짧게 합니다.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짧게.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관 자체에서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향 구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래로 흐르게. 그 다음 밴드, 이염수조. 그래서 밴드는 가능한 적게 합니다. 이염 부분은 가능한 적게. 그리고 밴드는 가능한 완만하게 해서 이제 공기나 가스가 차지 않게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11번. 덕트 설치 시의 주요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밴드는 가급적 90도가 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90도가 아니고 완만하게 한다 그랬죠. 완만하게. 그리고 답은 공기는 아래로 흐르도록 하향 구배를 만든다. 답은 구부러짐 정도에서는 청소구를 만든다. 답은 밴드 수는 가능한 적게 하도록 한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송풍기. 송풍기라는 것은 오염물질을 내보내주는 장치를 우리가 송풍기라고 합니다. 자, 이 송풍기 파트에서도 이론 문제와 계산하는 문제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송풍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떤 송풍기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송풍기 자체를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다익 송풍기라고 있어요. 같은 주속도에서 가장 높은 풍압을 발생시키나 효율은 세 종류의 송풍기 중에서 가장 낮아요. 효율이 40에서 70 정도, 여율이 1.15에서 1.25, 제한된 장소나 저압에서 대풍량을 요구했을 때 이용돼요. 그러면 다익 송풍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효율이 낮다는 거예요. 효율이 낮다는 거. 자, 그리고 제한된 장소에 사용하고 저압에서 대풍량을 요구했을 때 사용되는 게 다익형.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효율이 40에서 70%로 낮고, 그 다음에 제한된 장소에서 설치하고, 압력은 낮고, 대풍량, 많은 공기량을 우리가 요구할 때 다익 송풍기를 사용한다는 것. 반면에 비행기 날개형 송풍기를 보시면 포준형 평판 날개형보다 비교적 고속에서 가동되고 후형 날개형을 정밀하게 변형시킨 것으로서 원심형 송풍기의 효율 중에서 가장 좋아서 대형 냉난방 공기조화, 그리고 산업용 공기 청정장치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형 냉난방 공기조화 장치, 그리고 산업용 공기 청정장치로 주로 이용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여기서는 비행기 날개형을 쓰기 때문에 날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후향 날개를 변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프로펠러형입니다. 자, 축류 송풍기. 그리고 축차는 2개 이상의 두꺼운 날개를 털 속에 가지고 있고 효율은 낮으나 저압 응용 시 사용돼요. 덕트가 없는 벽에 부착되어서 공간 내의 공기의 순환에 있어서 대용량 공기 운송에 이용됩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가장 핵심은 여기에서
효율이 낮지만은 효율은 낮은데 저압 응용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거고, 그리고 덕트가 없는 벽에 부착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대용량 공기 운송에 이용된다는 거. 효율이 낮고 저압 응용 시에 사용되고 덕트가 없는 벽에 부착되고 대용량 공기 운송에 사용된다는 것은 프로펠러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다음 설명하는 충류 송풍기의 유형은 축차는 2개 이상의 두꺼운 날개를 털 속에 가지고 있고 효율은 낮으며 저압 응용 시 사용된다. 덕트가 없는 벽에 부착되어 공간 내의 공기의 순환에 응용되고 대용량 공기 운송에 이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효율이 낮으면서 저압 응용 시 사용돼요. 그 다음에 덕트가 없는 벽에 부착되어서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대용량 공기 운송에 이용된다는 거. 그럼 정답은 프로펠러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낯선 거잖아요. 이런 장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문구 자체를 기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고정 날개형입니다. 자, 충류형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효율과 압력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직선형 고정 날개를 사용하나 날개의 모양과 간격은 변형되기도 하고 중고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유 및 아담한 공간이 요구되는 HVAC 설비에 응용되고 공기의 분포가 양호하여 많은 산업 현장에 사용돼요. 그러면 가장 핵심은 효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충류형 중에서는 효율이 가장 높다는 거. 자, 그리고 중고압을 얻을 수 있다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제목에 보면 충류형 송풍기라고 했기 때문에 충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충류식 송풍기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다는 거고, 여기 보면 또 고정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직선형 고정 날개를 사용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어차피 1번, 2번만 하게 되면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좀 어려운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주어지는 지문과 답을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용어들이 있으면 그 용어들을 매치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송풍기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갈로는 충류형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다. 효율과 압력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직선형 고정 날개를 사용하나 날개의 모양과 간격은 변형되기도 한다. 중고압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선유 및 아담한 공간이 요구되는 HVAC 설비를 응용하며 공기의 분포가 양호하며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응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충류형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선형 고정 날개를 사용을 해요. 중고압을 써요. 그럼 여기에서 고정 날개라는 말이 들어가고 충류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래서 충류형, 자, 요거는 충류형이 없어. 자, 그럼 충류형 송풍기가 들어가는데 고정 날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고정 날개, 충류형 송풍기.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송풍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 뭐가 있느냐? 회전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내익 조절, 날개죠. 그리고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송풍기의 유량을 조절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담답형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암기를 해놔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암기를 안 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문제도 보시면 상당히 간단하죠. 자, 문제 14번. 송풍기를 운전했을 때 필요 유량의 과부족을 일으켰을 때 송풍기의 유량 조절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회전수 조절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안내익 조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댐퍼 부착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체그름 조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 자체를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는 바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정답은 체그름.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송풍기에서 계산하는 문제를 두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송풍기에서 상사법칙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동력을 우리가 계산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먼저 송풍기의 상사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상사법칙을 회전속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전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기억을 하느냐면, 자, 우리가 송풍량이 있어요. 자, 그리고 풍압이 있고, 그리고 동력이 있고, 그리고 속도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송풍량은 1성에 비례, 풍압은 2성에 비례, 동력은 3성에 비례, 속도는 1성에 비례. 이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회전속도 변화라는 것은 R1에서 R2라는 것은 첫 번째 회전속도에서 변화된 회전속도라는 뜻이거든요. 회전속도는 보통 RPM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R1분의 R2를 나타냈을 때 1성이냐, 2성이냐, 3성이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성, 2성, 3성, 1성이라는 것은 R1분의 R2의 1성, 2성, 3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얘를 알면 우리가 송풍량은 1성, 풍압은 2성, 동력은 3성, 속도는 1성에 비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식을 나타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송풍량을 계산해요. 그럼 주어지는 송풍량을 사용을 해야지 송풍량의 단위가 나오겠죠. 주어지는 송풍량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몇 성? 1성.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속도는 주어지는 속도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1성. 그리고 세 번째, 풍압은 주어진 풍압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2성. 그리고 동력은 HP가 동력입니다. 동력은 주어진 동력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3성.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는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문제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송풍기의 크기와 유체의 밀도가 일정할 때 풍압과 회전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에 풍압은 송풍기 회전 속도의 몇 성에 비례하죠? 1성. 풍압은 회전 속도의 2성. 전부 다 풍압에 대한 설명이네. 그럼 나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량은 1성, 속도 1성, 그리고 풍압 2성, 동력 3성. 따라서 정답은 나번. 그죠? 자, 그리고 송풍기의 소요동력을 계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기본식 한 개를 외워요. 이렇게. 왜 기본식이냐?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럼 공식을 보면 동력 킬로와트는 배기 곱하기 효율분의 PS 곱하기 Q의 알파야. 여기서 PS가 정압이에요. 그 다음에 Q가 가스량이에요. 효율 이타, 알파 여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자, PS라는 것은 압력 손실이니까 밀리 H초. 정압이 압력 손실이거든요. 그 다음 Q라는 것은 가스량이에요. 그 다음에 효율, 알파는 여율. 여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의 값에서 알파 %만큼 이 값이 여율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의 여율이다. 그럼 전체가 13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죠? 1.3. 그러니까 항상 100%에서 남는 값을 여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개수가 1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이라는 개수를 보면 뭐가 있느냐면 시간 단위가 있어요. 다른 단위는 필요 없고 시간 단위가 세크야. 그럼 이 100이라는 개수는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고정이란 말이에요. 고정이기 때문에 분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 중에서 시간 단위를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어떤 시간 단위로 바꿔야 되죠? 세크. 그게 뭐예요? 유량이에요. 그래서 유량이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는 반드시 세크가 돼야 돼.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왜? 유량의 시간 단위를 바꾸는 세크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개. 이 기본식을 기억을 해놨는데 문제 조건에서 HP나 PS로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원래 HP는 76이고 PS는 75예요. 근데 이 두 개를 75로 통일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PS는 HP를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100이 대신에 75의 숫자를 바꿔서 넣으면 돼요. 나머지 식은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16번입니다. 압력 손실이 300mW H조, 처리 가스량이 45,000m의 삼성파워인 집진장치의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송풍기의 효율은 65%, 여율은 1.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공식 있어요. 이 공식을 암기를 했어. 그러면 압력 손실이 PS 300mW H초. 자, 처리 가스량 45,000m의 삼성파워 아워야. 아워를 무조건 뭘로 고쳐야 돼요? 세크. 그 이유가 뭐죠?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3600을 나눠줘서 곱했어요. 자, 그리고 배기 곱하기 효율 65% 0.65. 알파 여율이 있어요. 만약 여율이 없으면 생략하시면 돼요. 있으면 넣고. 따라서 73.53kW. 만약에 여기서 킬로와트가 아니고 HP나 PS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요거 얼마로 바꾸면 돼요? 75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통풍 방식입니다. 자, 통풍 방식은 우리가 연소실이 있어요. 연소실에서 요게 버너거든요. 버너에서 이렇게 불꽃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연소실에서 방지 시설을 거쳐서 굴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송풍기를 여기도 한 개, 버너에 하나를 설치하고 그 다음 굴뚝에 하나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버너에 설치한 걸 압입, 그 다음에 굴뚝에 설치한 걸 뭐라고 그래요? 허빕이라고 그래요. 그럼 두 개 다 설치된 걸 평형통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압입하고 허빕은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연소용 공기나 불꽃에 관계되는 거는 전부 다 버너에 있는 압입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꽃하고 그 다음에 뭐 역화하고 이런 거는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 연소실의 공기를 예열할 수 있어요. 예열하는 것도 여기 연소실에 관계 있는 거죠. 이건 연소실하고 관계없는데 어떻게 예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허비 통풍은 연소용 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반면에 압입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송풍기의 고장이 적고 점검이나 보수가 용이해요. 왜? 이거는 우리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압입은 굴뚝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점검이나 보수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압입통풍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압력이 대기압보다 큰 압력이야. 그래서 플러스 정압인데, 반면에 굴뚝에 설치되는 허빕통풍 같은 경우에서는 부압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정압의 값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배출되는 속도가 불꽃을 만들어지면 바깥으로 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꽃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분출 속도 중에서 분출 속도가 작고 불꽃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크게 되면 불꽃이 내부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역화현상. 그럼 불꽃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버너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어나야지 역화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압입은 역화현상이 있어요. 근데 허빕은 역화현상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허빕 통풍식보다 송풍기의 동력 소모가 적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노라는 게 연소로예요. 노안에 설치된 가압 송풍기에 의해서 연소용 공기를 연소로 안으로 압입시켜서 처리하는 것을 압입통풍. 그래서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송풍 중에서 압입통풍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연소용 공기를 예열할 수 있다. 답은 송풍기의 고장이 적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다. 답은 허빕통풍보다 송풍기의 동력 소모가 적다. 답은 논외압이 부압으로 역화의 우려가 없다고 그랬어요. 역화의 우려가 어때요? 역화의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압이 아니고 플러스 정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 자, 그 외 허빕통풍은 반대되는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평형통풍은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개를 합쳤으니까
대용량 연소 설비에 적합하고 통풍 및 논외압의 조절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열가스의 누술 및 냉기의 침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력 소모가 크고 설비비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장치가 크니까 당연히 소음 발생이 심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요거 대용량 연소 설비, 그 다음에 통풍 성실이 큰 연소 설비, 소음이 크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평형 통풍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8번. 아래 표와 같은 특성을 갖는 통풍 방식은 통풍 및 논외압 조절이 용이하다. 열가스의 누설 및 냉기의 침입이 없다. 통풍 성실이 큰 연소 설비에 사용된다. 동력 소모가 크고 설비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든다. 소음 발생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큰 연소 설비, 소음 발생이 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평형 통풍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19번에 보시게 되면 송풍기의 입구 정압이 68mm H2O, 출구 정압이 28mm H2O이다. 입구 측의 평균 요속이 1100m/m일 때 마찰 손실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마찰 손실이라는 것은 입구의 정압, 출구의 정압 마이너스 속도압이에요. 근데 이 속도압은 온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상온 상압에서 사용하는 속도압 구하는 식을 쓴다고 그랬죠. 어떤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표준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만약에 표준 상태라는 단서가 있으면 이 식에서 숫자만 바꾸면 돼요. 얼마로? 228.5로. 그래서 표준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식을 쓰면 됩니다. 표준 상태는 228.5라는 개수만 바꿔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입구 정압이 68, 출구 정압이 28, 그리고 평균 요속이 1100. 그러니까 식에서 VP, 속도압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게 되면 마찰 손실은 아주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해가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 사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유해가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당연히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모든 조치를 해야 돼요. 자, 특히 액체 염소하고, 자, 여러분들 액체 염소하고 클로로설폰산은 물과 접촉이 되면 기체가 돼요. 폭발물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물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기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물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액체 염소하고 클로로설폰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에서는 H2S처럼 무거운 물질은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3번에 황산이 누출됐을 때는 황산은 물에 상당히 잘 녹아요. 그래서 다량의 물을 이용해서 희석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가스성 물질이나 휘발성 물질 중에서 전기의 밀도가 커요, 공기보다. 그럼 큰 것들은 잘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으면 피해를 많이 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이 되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6번은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를 감추려면 안 되고 119에 신고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문제 20번. 특정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HCN, pH3, COCl2 등의 맹독성 가스에 대해서는 위험 표시와 출입 금지 표시를 설치한다.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나번 용해도가 큰 클로로설폰산은 보통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서 희석한다고 그랬어요. 액체 염소하고 클로로설폰산 같은 경우에서는 물이 접촉되면 기화속도, 기체, 다시 폭발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다음은 CL2 흡수제는 소스케 이외에 차염소산 소다 220, 탄산소다 175, 물 100 정도의 비율로 섞은 것을 사용한다. 라번의 상온에서는 액상인 물질이나 비점이 상온에서 가까운 물질의 전기는 활성탄으로 흡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출제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법칙 중에 한 개 시험에서 제일 자주 되는 게 라우레 법칙이에요. 자, 휘발성인 에탄올을 물에 녹인 용액의 전기압은 물의 전기압보다 높다. 자, 그러나 비휘발성인 설탕을 물에 녹인 용액인 설탕물의 전기압은 물보다 낮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법칙에 대한 설명이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틀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단지 라우레 법칙이라는 것은 전기압의 법칙인 거야. 라우레 법칙은 전기압의 법칙.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내용상에서 전기압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라우레 법칙. 그만큼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이 문구를 그대로 문제를 줘요. 문제를 준 다음에 어떤 법칙이냐? 라우레 법칙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